오늘 늦은 밤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파는 기간도 꽤 길다고 하네요. 날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꼭 찾아주시고요. 이미 연말 연휴에 들어간 분이라면은 외출이나 나들이는 삼가해 주십시오.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숨이 좀 차는군요. 정미경님, 오늘도 아침부터 안전 안내 문자 엄청 오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정순자님,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타인과 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경님, 웅디, 첫 곡부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김밥 싸면서 크게 따라 부르고 있네요. 라면서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비슷한 말씀 해주셨어요. 허용님도 첫 곡 들으면서 없던 힘이 생기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강산희 씨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1월 1일이잖아요. 첫 해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강산혜 씨가 우리 금요일 난세에 가는 코너에 나오시니까요. 많은 분들 좀 좋아하시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노래도 듣고 그런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되게 천천히 하죠? 추첨을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기 쉽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화요일이에요. 야사의 달인 썬심 교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썬심 교수님이 오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2부에 전화를 연결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취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요,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역사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정말숙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룡포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행 오신 분이 목욕탕에, 술집에, 밥집에 안 다닌 곳이 없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제발 서로의 건강을 위해 호미곶에도 구룡포에도 오지 말아주세요. 지금 타 지역 여행자가 굉장히 많은데 구룡포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웅디가 제발 오지 말라고 혼구멍을 내주세요. 근데 혼을 낸다고 이게 들을 분들이면은 애초에 안 가셨겠죠. 이런 시국에.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고 1년째입니다. 거의 좀 1년 동안 좀 이 난리인데 이런 사람들, 그게 사실 영화 볼 때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시지 않나요? 재난 영화나 스릴러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이제 관객들의 마음과 반대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 좋은 이름 붙여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화 속에나 존재하는 거지 현실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참 빙산의 일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도 다른 종류의 위기가 닥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들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뭔가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숙님 고생 많으신데 덴탈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조은영님 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휴일도 없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핫팩은 기본이고요.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비타민에 영양제까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동생에게 웅디가 힘내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아,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그 진료소에서 저도 봤지만 굉장히 다들 지쳐 계시고 지쳐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진료소도 진료소고 그 입원병동 그 의료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이미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밖에서 택배들을 하도 많이 보내서 그 택배 관리 때문에 또 그걸 보호복을 입고 그 택배를 하나하나 열어서 검수를 하고 이거를 또 의료진들이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은영님 또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신 동생분 같이 쓰시라고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760님 허지웅쇼가 3월 30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는 한참 면접 보러 다닐 때라 이동 중에 이어폰으로 방송을 듣곤 했는데요.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연말을 허지웅씨와 함께하는 기분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기운 좋은 허지웅쇼 오래오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참 그 대학에 합격했다, 자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문자들이 굉장히 쏟아졌었는데 오늘은 또 합격. 좋네요. 예. 뭐 우리 프로가 기운이 좋다기보다 이게 서로 쌍성이 맞는다 그러나 서로 이게 상승작용이죠. 예. 서로 기운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8760님 조금 늦었지만 취업 선물로 레트로 클래식 선글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출근하세요. 자, 전지전 입현 시점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썬신 교수님의 단짝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그 혼자 계시니까 네.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주유가 죽었을 때 제갈량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아하. 누가 주유고 누가 제갈 지금 그러니까 자리에 없는 사람이 주유가 되지 않을까요? 주유가 그랬잖아. 왜 하늘이 나를 내고 제갈량을 같이 냈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평소에 제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주유가 사라지니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야, 이거조차 오늘 주제에 약간 맞을 것 같아. 잘못 알려준 역사 이야기. 저기 진수의 삼국지,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에는 그렇죠. 주유가 이런 말을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나간중 삼국지에만 주유가 왜 하늘은 나를 제갈량을 내고 나를 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소설과 달리 현실에서는 주유는 열폭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한 번도 제갈량을 질투해 본 적이 없다. 너무 잘난 남자라서. 그럼요. 본인 스스로가 삼국지에서 제일 질투나요. 싸움 잘하지. 그렇죠. 부자지. 그렇죠. 잘생겼지. 네. 음악도 하지. 예쁜 와이프 부인도 예쁘시고. 참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몰라요. 자, 진짜 지금 스튜디오에 혼자 계시는데 썬친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 방금 그 삼국지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잠깐 그 존재를 잊긴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잊혀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2부에서 잠깐 좀 전화 연결 같은 걸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최근에 유사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와 별개로 정말
잘못 알려져 있는 네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라고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역사와 연구하는 역사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극을 메꿔주는 것이 이제 교과서가 되는데요. 사실은 교과서가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그 간극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의도에나 또 어떤 실수에 의해서 퍼지게 되고 예. 그것이 다시 이제 재인용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거기에서는 사실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저 그냥 뭐 조그마한 이야기거리로 놓아두어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지금쯤 바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바꾼다고 노력을 하는데 바꿔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역사라는 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맞는데 사실 자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이냐, 그렇죠, 아니냐를 예.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논쟁을 벌이는 거지. 이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온 사실을 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 또 나는 이렇게 본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누락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역사를 그냥 무조건 해석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한국 전쟁도 이걸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이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해석에 따라서 남침이기도 하고 북침이기도 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굉장히 되는 위험한 거죠.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이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역사 이야기를 막 풀어가다가 어느 하나의 사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맥락 전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실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사실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866년 병인양요 71년 신미양요부터 쭉 이어가다가 이 연대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역사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사실 하나가 굉장히 큰 맥락의 하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링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어떤 근거가 나온다면 이 사실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를 살고 있는데 동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 사실로 알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현재도 그런데 과거라면은 그것이 선택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 없어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논쟁은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미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일부분이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씩 해요. 방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었는데 과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실증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반증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반증이 가능할 수 있어야 과학이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또한 반증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등장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뀐 사례들도 조금씩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사료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한국사 연구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예를 들어 이제 가야 쪽에 고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가야 쪽은 아예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굴 기록을 통해서 가야사를 복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아주 짧게 남은 그 문헌 기록과 연결해서 그 고분내 또는 어떤 발굴의 어떤 현장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가야사가 이제 복원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실체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 사회는 아직도 빈 공백이 굉장히 많고 공백이 많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실들을 밝혀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가볍게 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가벼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 중에서 세종대왕은 한글은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
잘못된 정보죠. 그렇죠. 예, 이게 거의 이제 한 10년 이상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집현전 학사들이랑 같이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는 그 대목이 나올 때 제 기억에 그 교과서 사파에 학자들하고 같이 세종대왕님이 맞아요. 뭐 신숙주, 정인지, 성산문 이런 박팽현 이런 분들하고 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조선왕조실록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세종이 직접 만든 훈민정음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됐는데 문제 이제 이 사료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만 살피면 되는데 보통 이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글자를 어떻게 혼자 만들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을 또 제기를 한다면 세종대왕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맥락 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세종 15년 이후부터 주요 정치적 일정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 그 집현전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최만리가 반대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다라는 것처럼 그 표현을 하고 있어서 혼자 만들었다는 맥락성의 증거도 있지만 보통 못 믿는 분들은 그 맥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 속의 기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혼자 만들어 라고 하는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자를 만든다는 게 그 상상력의 크기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세종 시기는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어에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이제 최만리랑 얘기를 할 때 음운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성조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성학과 음운학과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고려말 조선초에 내려오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언어 체계를 통해서 소리 글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문과 다른 소리 글자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집현전 학사들하고 같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세종이 혼자 만들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돌발 퀴즈 드릴 시간이죠.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연산군 때예요. 도적대의 우두머리로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허균이 지은 작품으로 인해서 이거 진짜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성호 이익은, 임꺽정, 장길산과 함께 이 인물을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허구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 실존 인물인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홍길동, 2번 고길동, 3번 변강쇠. 이거는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역사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멀리 계시는 썬킴 교수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썬킴이 누굽니까? 전 주유입니다. 주유. 아, 썬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갈량 잘 계십니까? 아, 예, 여기 잘 계십니다. 그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영화 적벽대전 보면은 주유가 양조위예요. 시작부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전 영화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그걸로 게임 끝이죠. 아, 예.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SBS 허지웅쇼 강서구 투파원 썬킴. 여기는 날씨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날씨가 똑같아요.
날씨가 흐렸네요, 좀.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신 거예요?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난 그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뭐 여러분께 민폐 끼쳐드리면 안 되죠. 그 본인은 음성인데. 아, 그렇죠. 네. 아, 음성인데 일단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고 그러면 한 2주간은 못 뵙겠네요. 일단 최대한 하여간 여러분들의 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당연하죠. 그럼 올 생각이었어? 말끔히 이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 목동에도 오지 마세요. 아유, 당연하지. 일단 모든 분들의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이게 사람이 없어 봐야지 소중한 걸 안다고 여기에. 그래서 제가 공백 빈자리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저기 주유가 없어도 삼국지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사마이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사마 가문이 있으니까. 주유가 주인공이에요, 삼국지는. 서kim 교수님, 오늘 네. 잘못 알려진 역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전화로나마 참여 한번 해보시죠. 나폴레옹 신드롬이라고 바로 하시죠? 나오는데? 나폴레옹 신드롬. 나폴레옹 신드롬. 보통 키 작은 남자 보고 이제 나폴레옹 신드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놀릴 때. 그래서 지금 공식 기록상 나폴레옹의 키가 155cm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 기록상? 그러니까 지금 그 서류상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특히 이제 이제 영국 측의 기록에서 이제 그런 게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뻥입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왕궁에서 예. 무슨 옷을 재던 테일러들이 있었을 건데 그 기록이 별로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나폴레옹 키가 167이었대요. 네, 예. 근데 그 당시 프랑스 남자의 평균 키가 164거든요. 큰 거지. 평균 키보다 큰 거예요. 근데 워털루 전쟁 때 이 또 영국한테 박살난 다음에 이제 영국 시각으로 예. 이 좀 키가 작게 비하하려고 나폴레옹의 키를 작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또 나폴레옹에 대해서 또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전화로는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스튜디오 왜냐면 체질이신데요. 네. 전화상에서 큰 소리 치면은 예. 소리가 찢어져 이게. 아니야, 지금 굉장히 우리도 우려를 했었는데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전화는 소리 들어도 되고 원래처럼? 앞으로 계속 전화로 하시죠. 네네네. 나폴레옹에 관련해서 또 뭐가 잘못된 게 또 있다고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 사전에 그 반복시켜야 되는 거고. 이건 정말 그 역사에 오린 게 뭐냐면. 예. 나폴레옹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한 적이 없다. 애초에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1813년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1차 전쟁 때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서 나폴레옹이 밑에 있던 부하 장수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네. 프랑스어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너는 지금 불가능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은 프랑스어에 없다. 아하. 이런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와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거고. 예. 또 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그 장면 그림 기억나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우리가 젊었을 때 마셨던 주류 표지에도 있는 그거. 예. 그건 또 엄청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말을 타고는 알프스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눈밭인데. 그래서 원래는 당나귀를 타고 넘었는데 나폴레옹은 이제 신성시하는 과정에서 이걸 과장했다. 아. 이거고.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려도 돼요? 재밌어요? 하나만 짧게 할게요, 그러면. 예. 아니요! 사무라이들. 예, 사무라이? 우리 사무라이들이 다 칼잡이를 알고 있잖아요. 예. 영화 등을 통해가지고. 예. 근데 아시다시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260년간 평화의 시대였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칼을 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260년 동안 사무라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약간 관공서에 취직해가지고 공무원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구청에 갔는데 사무라이가 앉아 있는 거지. 예.
그 당시 일본 인구가 3,400만이었는데 사무라이 수만 300만 명.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에도마쿠가 후반기에 갈수록 미국에서 강제 개항되고 살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월급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힘을 모아서 뒤집어 엎은 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지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나폴레옹까지만 들어도 됐을 뻔했는데. 굉장히 의욕이 넘칩니다. 딱 느낌이 외국의 특파원 같아요. 외국 특파원이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소식 전해줬다가 파리에 갔다가 다시 도쿄로 가서 도쿄 특파원 역할을 하신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저기 제갈공명 가만히 계세요. 자, 멀리 외국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 챙기세요. 예. 다음 주에도 그거 못 뵙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그 상황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어쨌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성힌 교수님. 자가격리 중이신데, 네. 뭐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또 이야기 계속 해봐야죠. 네네네. 네.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일단 근대사를 한 2개 정도 얘기를 해보고요. 시간이 닿으면은 중세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1운동과 관련해서 민족대표 33인은 대부분 변절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 재작년,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3.1운동 100주년이어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민족대표 33인은 대부분 변절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존경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게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좀 무시하고 폄훼당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숫자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친일 여부를 결정하는 것들은 민간인들,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이 볼 때는 판단할 근거는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일 인명 사전입니다. 친일 인명 사전. 그 친일 인명 사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사전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확실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의 여지가 있어도 가능하면은 고위직에 있었다면은 명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3명. 그러면은 33인 중에 3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린, 그다음에 박희도, 정춘수 이렇게 3명인데 그 3명을 만약에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무엇보다도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동안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변절한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3.1운동 자체를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33인이 2년 6개월에서 3년형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게 일본이 조선에 적용하고 있었던 내란을 제외한 치안유지법에서 최고 형량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최고 형량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본의 경무총관부가 이 33인을 체포를 해가서 계속해서 고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고문 과정에서 양한목 선생은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종일이나 그다음에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후유증으로 1년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민족대표 33인이 아니 이거 이름만 올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름을 정하는 작업이 1919년 2월 20일경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서로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그랬더니 이제 한용운 선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거 이름 순서가 죽는 순서다. 왜 욕심을 내느냐. 그래서 결국은 천도교, 그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불교 대표를 각각 한 명씩 맨 앞에 세우고 그다음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름을 올렸는데 그거를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것들이 또 무겁습니까? 물론 시민 학생들하고 같이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비난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민족대표 33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3.1운동 당시에 이제 민족대표가 당시 태화관에 있었고 네네네. 이거를 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그 어떤 강사가 뭐 룸사롱에 비유하면서 네. 좀 이제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네네. 이거에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7일까지만 하더라도 탑골공원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탑골공원에 나갔을 때 일본이 경찰이 와서 우리를 체포를 할 텐데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고 그러면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폭력 진압을 할 테면 이거를 일본이 폭동으로 몰아갈 거다. 폭동으로 몰아가면 우리가 이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해서 파리에 가 있는 우리 대표들에게 우리가 독립의지가 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잡아주는 건데 예. 그게 못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태화관에서 모이고 시민 학생들이 있으니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시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경무총관부에서 민족대표 33인을 체포하느라 탑골공원에 대한 시위에 대한 통제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시위대가 덕수궁이라든지 외국 공사관, 그다음에 이제 영사관으로 바뀌어 있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독부가 있던 남산 앞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민족대표가 당시에 이제 일제가 이거를 소요 사태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네네네.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의 큰 역사적인 사건을 모든 과정을 어떤 주체가 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를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이터 불만 하더라도 가스가 있고 부싯돌이 있잖아요. 그럼 부싯돌 역할을 누가 해주면 그 밑에 가스가 폭파되면서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건데 그건 이제 일제의 지난 10년간의 무단 통치가 가스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그 가스에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표현 방법을 알려줬던 게 민족 대표였던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뭐 평소에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 또 우리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대동여지도. 그렇죠. 대동여지도. 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에 맞지 않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관련해서 백두산을 7번 올랐다, 8번 올랐다를 놓고 싸웁니다. 실제로 기록이 2개가 있거든요. 7번 올랐던 기록이 있고 8번 올랐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전국을 3번 돌아다니었다. 이렇게 힘들게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집권층,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국가 정보를 외국에 넘기려고 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여서 김정호가 결국은 옥살을 하고 그 대동여지도 목판은 불에 태워졌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를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짐작하시겠지만 지도를 그릴 때 마을 지도도 아니고 전국 지도인데 그거를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혹시 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다들 한 번씩은 가져봤던 의문이 아닐까요? 아니 한 1000번을 돌아다녀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백두산을 7번 올라갔으면 한라산도 7번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그 시간은 무엇 할 것이며 그게 무슨 지도가 되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견문록을 쓰는 어떤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과학 얘기를 하셨는데 과학은 사실은 보통 표현을 할 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역시 조선의 지도 역사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대동의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청구도라든지 그다음에 팔도
지도라든지 하는 이미 굉장히 탁월한 지도, 그러니까 최한계라든지 정상기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탁월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축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축적.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전국 지도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까. 이미 우리가 목판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청구도에서 이미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김정은은 그 수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네. 그리고 축척뿐만 아니라 거리에 어떤 방리를 표시를 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걸 목판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대량 가능하도록 생산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호를 연구자로 본다면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해본 분이라면 네. 그러면 백두산을 7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선행 연구가 어떤 식이었는지를 살펴봤을 거고요. 실제로 김정호가 최한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 작업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장각에 들어가 있는 옛 지도들을 신헌이라는 분을 통해서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지도를 쓸 때 우리나라 책 20몇 종, 그다음에 중국 책 20몇 종을 봤다라고 리퍼런스까지 참고 문헌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7번 8번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독본이라고 하는데 등장하는 고산자 김정호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조선이 그 이전에 지도 제작의 역사가 미천했는데 네. 김정호라는 천재가 나왔다. 갑자기 등장해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조선 정부가 이거를 탄압했다.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그 맥락을 보면은 김정호 빼놓고는 다 죽는 거예요. 조선 정부도 나쁜 사람이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선행 학자들도 이상한 사람들. 선행 학자는 없었던 거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럼 거고. 우리 조선은 지도의 역사가 없었던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이제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조선 지도는 두 가지 계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지도 계통이 있고 지역 지도 계통이 있는데 이거를 혼합한 게 사실은 대동여 지도의 가장 큰 공적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지도 정도의 수준의 지도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흥선대원군이 이걸 가지고 고산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명분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목판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일부가.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불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판에 불에 탄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도 사실이 아닌데 물증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나왔으니 그래서 우리가 고산자의 얘기를 할 때 백두산에 7번 8번 올라갔던 게 아니라 학자로서 또는 지리학자로서 김정호의 위치를 좀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조선 역사 전체를 좀 더 큰 눈으로 지도의 역사로 맞습니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학 얘기하시면서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학문을 펼친다니까 그 기존에 이제 선행되었던 학문적 결과들 그리고 네네. 이제 특히 이제 뉴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거인에 빗대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사한 의미로서 김정호 또한 그런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거는 선행학자들의 노력이 네. 이미 충분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메타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척이라든지 측량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사각 측량을 했더니 측량을 당시에 네, 사각으로 했더니 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원측량을 합니다. 원측량을 하니까 거리를 내 중심점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맞춰 나가는 작업보다 원으로 맞춰서 겹쳐 나가는 작업이 훨씬 더 편해서 그래서 이제 대동여제가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해도 괜찮은데요? 주유가 없어도 삼국지는 이어지죠. 우리 성희 교수님도 근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흥이 없어요. 흥이. 그러니까. 네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다들 알고 계시죠? 허균이 지은 작품으로 인해서 허구 인물 논란에 휩싸이게 됐던 역사 속의 이 인물 바로 1번 홍길동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거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주제가 괜찮아서 몇 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연말을 맞아 준비한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터보의 원년 멤버죠. 각기춤의 전설 래퍼 김정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멋진 춤도 볼 수 있는 무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정남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조규찬의 서울 하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